자,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피드백을 갖는 시스템이다. 그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출력을 입력과 여러분이 원하는 레퍼런스 입력과 그 출력을 그쵸? 비교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제어기의 명령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를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출력을 입력으로 갖고 오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비교라는 건 뺀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아까 거에 또 연장선으로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빼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표현도 써요.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지만, 그래서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실수로 포지티브하게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오케이?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피드백 시스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단점도 설명했어요. 전체 이득은 줄 수 있다. 왜? 이 밑에처럼 전체 이득 M은 이 전 슬라이드에 있었죠. 원래는 G였어. 원래 M은 전체 이득은 G였어. 왜? 그냥 이것만 있었으면, 피드백 없었으면 그냥 G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굳이 여기다가 H라는 센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1 플러스 GH분의 G가 돼버렸어요. M이 전체 이득이. 그러다 보니까 G였던 게 1과 뭔가를 더한,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이득은 줄었어. 그럼 손해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센서를 추가했기 때문에 돈이 비싸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렇죠? 전체 이득은 감소했으나 얻는 게 굉장히 크다. 완벽하게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입니다, 여러분. 뭐 로켓을 쏘건 자동차가 달리건 무인주행 로봇이 됐건, 아까 그 로봇도 성능이 중요할 것 같죠? 당연하겠죠? 뭐 리모컨을 잡느니 못 잡느니, 그 치우느니 안 치우느니, 그게 중요한 것, 그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10만 원을 월에 10만 원 구독료를 낼 거냐, 5만 원을 낼 거냐, 그걸 결정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건 안정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건 맨날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카 여러분 혹시 저기 포르쉐나 페라리 알아요? 람보르기니? 뭐 그런 거? 1,000만 원에 판대. 새 거를. 뭐 사고 싶어? 사야지 당연히. 지금 지금 막 4억에서 막 10억 그런 사이인데 1,000만 원에 팔겠대. 그런데 딱 하나 하자가 있어. 성능은 똑같아요. 막 제로백, 막 최고속, 막 색깔이 너무 이쁘고, 막 오디오도 너무 좋고 다 좋아. 딱 한 달에 한 번씩 지 맘대로 가요. 지 맘대로 가. 내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막 지 맘대로 가. 그러면 여러분 살 거야? 아, 그래도 사겠다. 그치. 훌륭하다. 나 같아도 살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살 것 같아. 그냥 인생 뭐 있어. 운 좋으면 가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안정이 바로 그거예요. 안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입력을 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출력이 나오는 거가 안정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뭐 로봇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로켓이 됐건 가끔 가다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출력이 나와요. 로켓을 쐈는데 한 100발 중에 한 발은 자기한테 돌아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쏘고 싶어?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피드백은 그 안정도를 굉장히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플러스 민감도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죠. 민감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입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부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계속 예를 드는데, 자동차에 비싼 자동차와 싸다기보다는 좀 저렴한 자동차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는
여러분 그런 표현 있죠.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차. 내가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차가 착착 움직이는 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냥 발만 얹어놨는데 섰습니다. 뭐 이런 표현. 가려고 엑셀에다가 살짝만 얹어놔도 그냥 쫙쫙 나갑니다. 맞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입력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러분 입력에 대해서는 민감. 그런데 차가 있어. 처음에는 새 거죠. 타이어도 새 거, 엔진도 새 거, 다 새 거야. 연료도 꽉 채워 있고. 그래.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타이어가 닳았어. 브레이크가 조금 패드가 소모됐어. 그랬더니 얘가 그 타이어 한 10% 다른 만큼 성능이 10% 감소돼. 코너에서 핸들을 꺾었는데 10%만큼 덜 가. 내 마음대로 안 가. 내 입력에 대해서 소리. 그 자동차의 성능에 10% 변화가 생겨요. 민감해졌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 내부에 있는 그 요소가 시간이 지나거나 뭐에 의해서 조금 나빠지거나 할 수 있겠죠? 대부분 나빠지죠, 여러분. 차 사면 무조건 그다음부터는 감가잖아. 중고잖아. 타이어는 무조건 닳고, 그쵸? 차의 부품은 무조건 닳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있어? 사람도 안 되는데 뭐. 다 무조건 닳아요? 나빠져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체 성능이 같이 나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파라미터 변화에 둔감해야 되고, 여러분이 준 입력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파라미터 변화를 보면, 파라미터 변화, 아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G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G가 만약에 G가 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그 수학에서 변화를 우리는 미분으로 표현하죠. 맞아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는 거는 D로 미분하죠. D라고 표시하죠. 그러니까 DT분의 G. 이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G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쓰면 뭐예요? 편미분이죠. 이게 뭐예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이 내부의 G가 뭔가에 의해서 변할 경우에, 이게 솔직히 제대로 쓴 건 아니야, 여러분. 그치? 원래라면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 내부에 뭐 파라미터를 뭔가 표현하겠죠. 뭐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해서 G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라운드 G라고 썼어요. 라운드 G. 그러면 자, 전체 시스템에서 파라미터가 조금 변했을 경우에, 그쵸? 전체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얼마만큼 변할까? 라는 거예요. 수식이. 이 수식이 이게 바로 민감도, 센시티비티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요거 수식을 여러분 이 수식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시험에 내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요거 안쪽에 있는 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M 곱하기 라운드 G 밖에 거 곱하면 G 곱하기 라운드 M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실제 해보면 돼요. M이 이거잖아요. 1 플러스 GH분의 G가 M이죠.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했잖아요. 요거. 응? 요거에 의해서 M을 전체 이득을 계산해보면 1 플러스 GH분의 G인데, 얘를 G에 대해서 이 전체 M을 G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분수 같은 경우에 미분 어떻게 하죠? 이거 제곱하고, 맞아요?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 거 미분하면 굳이 안 풀어주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번 학기 내가 친절하지. 안 친절한데 나. 여기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G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기 1 플러스 GH 빼기. 그 앞에 거 그대로 위에 거 그대로 쓰고 위에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G에 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GH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H지 뭐. 그치? 그럼 이거 1이니까 뭐 의미 없고,
1 더하기 GH 빼기 GH니까 이거 지워지죠. 맞아요? 그러면 요 편미분한 요거는 1 플러스 GH 제곱분의 1이네요. 그쵸? 얘는 제곱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해 줬으면 시험이라도 내야 되겠다. 야. 열받아서 안 되겠다. 이거를 뭘로 나눠요? G를 M으로 나눠? G를 M으로 나누면 M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대입해주면 뭐예요? 요거를 나눠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자, 요걸 이쪽으로 보내면 뭐야? 이거지. 그럼 요걸 뒤집으면 M분의 G죠. 그 얘기는 요걸 뒤집으면 되니까 이거는 1 플러스 GH인 거야. 그러면 지워져서 딱 요것만 남아요. 오케이? 그럼 뭐야? 이게 뭐냐? 자,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G하고 M이 달라요. M이 이제 1 플러스 GH분의 G가 된 거니까. 그랬더니 센시티비티가 1 플러스 GH분의 1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작겠지. 왜? 1을 1보다 큰 값으로 나눴으니까 작겠죠. 그러면 피드백을 하면 이 민감도라는 게 1보다 작아져요. 그런데 피드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체 이득이 피드백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G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 대신에 다 G로 바꿔주면 뭐예요? 그냥 1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하면 민감도는 1이야. 그런데 피드백을 했더니 민감도가 1보다 작아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 원래보다 작아졌네. 그래서 피드백을 하면 파라미터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조절할 수도 있어. GH를 키우면 덜 민감, 둔감하게 더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 엄청 큰 장점 중에 또 하나. 잡음 혹은 외란, 디스터번스라고 했죠. 외란은 external disturbance 혹은 disturbance, 잡음, 노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감소시켜요. 자, 이거는 풀어주진 않고 이것도 풀어줄까? 오케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나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피드백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의 취지에 더 맞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전체 M이고요. 그쵸? 전체 M은 이렇게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외란과 잡음은 어디에 입력으로 들어갈까?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그쵸?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 삐걱삐걱 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밖에서 나는 건 아니야. 차 내부 어딘가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G라고 하는 자동차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어딘가야. 그 안에 들어와 라는 의미로 요 그림을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G가 G1과 G2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 잡음이 이렇게 끼는 거야. 노이즈 혹은 익스터널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중간에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파트가 요 G 대신에 바꿔 끼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언제 주로 쓰냐면 외란, 노이즈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G1과 G2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G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중간에다가 N을 넣어주고 피드백을 이렇게 H를 써줬겠죠?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알겠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거를 노이즈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노이즈가 없으면 이거 없으면 G1하고 G2가 그냥 연결되죠, 바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G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로 묶으면 원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으면 원래 거야. 근데 노이즈가 있으면 금방 얘기한 대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상한 입력, 노이즈가 들어간 거예요. 추가된 거야. 그러면 이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려면
여기가 이제 인풋이 R이 들어갈 건데 얘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n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 저번 때처럼 뭐 이거 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거 곱하면 y가 나오고요. y가 h에 곱해져 갖고 이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곱한 게 G1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이즈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R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출력은 노이즈 곱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것도 아까랑 비슷한 해석이에요. 원래 노이즈가 없었으면 피드백이 없었으면 이게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냥 G2라고 하는 게 곱해져서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피드백을 했더니 1 플러스 G1 곱하기 G2 곱하기 H. 아까 G1 곱하기 G2가 뭐라고 그랬어요? G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GH 분의 1로 나눠지는 거야. 1 플러스 GH로 나눠주는 거야. 1보다 큰 값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노이즈에 의한 출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노이즈에 의해서 나온 출력이 주니까 전반적으로 노이즈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노이즈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영향을.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1장. 자, 우리는 시스템을 설명할 때 크게 보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지. 여러분 숫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뭐 보통 어떻게 해요? 뭐 무리수와 유리수, 뭐 자연수와 뭐 이런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수, 싫어하는 수, 짝수와 홀수, 뭐 나누는 방법은 맞지. 숫자라는 걸 나눌 수 있죠. 시스템을 나누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제일 기본이 시스템을 쳐다볼 때 그게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선형이라고 하는 건 선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 여러분 수학 배울 때 선형 성질, 이게 선형함수냐 아니냐를 그 구별하는 방법 있었죠. 뭐 입력을 2배로 하면 출력이 2배가 나옵니까? 맞아요? 그게 만약에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해당한다면 그건 일단 선형 성질 하나는 만족. 두 번째, 입력을 따로따로 넣었을 때 그럼 출력이 따로따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입력을 한꺼번에 넣어서 출력이 나온 거랑 따로따로 넣어서 나온 거랑 나온 값을 따로따로 나온 값을 합친 거랑 그냥 입력을 처음부터 하나로 넣어서 한 거랑 같은가요? 체크해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하고 2를 따로 넣었을 때 나온 출력 값을 더한 거랑 처음부터 그냥 2라고 2를 한꺼번에 더해서 입력으로 준 거랑 결과가 나온 거랑 비교를 해. 같아? 같으면 또 선형 성질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선형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비선형이라고 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입력과 출력을 y라고 할게요. 입력은 여기 t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i야. 글씨가 좀 이상해서. 오케이? 입력과 출력이 그냥 약간 직선 느낌이면 선형이라고 봐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것도 선형이겠죠? 이러면 선형입니다. 그런데 비선형이면 그거 아니면 다 비선형이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2차 곡선, 뭐 3차 곡선, 뭐 사인, 뭐 코사인,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익스포넨셜도 비선형이에요. 익스포넨셜, 제곱, 뭐 세제곱 다 비선형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수학에서 보면 선형이 훨씬 조금이죠. 1차 곡선, 1차 직선만 선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n차, 무한대차까지 다 비선형 함수잖아. 그러면 선형이 많아요? 비선형이 많아요? 훨씬 비선형이 많지. 그러니까 시스템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중에 선형인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다 비선형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비선형이야. 한 숟가락 배고파. 밥 먹어. 한 숟가락 먹었어. 너무 좋아. 입력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이 선형적으로 좋아졌어.
그럼 2숟가락 먹으면 기분이 2배로 좋아지죠? 3배, 어느 순간 배불러 갖고 싫죠? 비선형이야. 여러분도 다 비선형이야. 다 비선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비선형은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 봤던 거 완벽하게 제어가 다 비선형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비선형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해요. 해석 자체가. 현재 기술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형화를 해요.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써요. 리니어라이제이션. 비선형인데 선형처럼 약간 변형을 해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이제 가르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선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형만 할 겁니다. 비선형 어려워서 못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스템을 또 다른 걸로 봐요. 시스템이 있어. 이런 G라고 하는, 우리 항상 이거였죠? 혹은 피드백까지 해갖고 뭐 H 넣고 뭐 이렇게 했죠? 응? 이 전체 시스템 M이 있어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아까 자동차 얘기했었죠? 차 사자마자 가만히 두고 1년 있다 타면 어떻게 돼요, 차? 새 거잖아. 새 거 진짜 포장도 안 뜯고, 뭐 자동차 포장이라는 게 비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운동화 샀어. 새 운동화. 너무 막 줄 서서 샀어. 못 신어. 1년 있다가 신어봐요. 어떻게 돼요? 신발 망가져요. 고무는 딱딱해져, 경화되고 가죽은 아마 갈라질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겠죠? 차도 그대로 두면 타이어 공기 다 빠져갖고 타이어 다 망가지고요. 그 안에 있던 많은 그 액체류들이 다 이상해져갖고 그 라인이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들을 오랫동안 안 타면 배터리도 무조건 방전되고 시동도 안 걸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금속은 녹슬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뭐예요?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해. 오케이? 타임 베링이야, 시스템은.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다 이렇게 T 쓰는 순간에 이거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요? 시간에 따라서 불변한다.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만 다룰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데이터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이 입력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하나씩 선택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값에 임의의 값 어떤 모든 값을 다 선택할 수 있다. 입력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냐 이산적인 데이터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핸들을 돌릴 때 여러분이 입력을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줘요? 그렇지 않잖아. 그게 더 어렵지. 무조건 연속으로 돌리잖아요. 엑셀도 무조건 이거 연속이고 브레이크도 연속이고, 그치? 모든 입력을 연속적인 데이터로 주고 출력도, 자동차의 위치, 자동차의 속도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연속적으로 바뀌고 뭐 10km 다음에 내가 엑셀 꾹 밟으면 바로 그냥 20km야? 그 다음에 30km야? 절대 그럴 수 없죠.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는 교수님 엘리베이터는 1층 다음에 뿅 하고 2층인데요? 뿅 하고 3층이고? 그럼 그거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인가요? 아니지. 내부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엘리베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층이라고 보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2층이라고 보겠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나눈 거지. 맞아요? 그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양자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키도 여러분 키 재면 분명히 170 얼마 점 무한대로 나갈걸? 그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나가면 친구가 키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 확 나잖아. 그냥 170, 175 이게 딱 여러분 스스로 양자화를 하죠? 슬쩍 반올림을 하든지 올림을 하든지 내림을 하든지, 그치? 그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게 편해요? 연속치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자동제어에서는 선형, 시불변,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를 갖고 해석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모든 시스템은 비선형입니다. 아까 말한 두 가지 특징. 입력을 따로 준 거랑 따로 준 결과랑 그걸 더한 거랑 입력을 처음부터 더해서 나온 결과랑 같으면 이건 선형의 큰 특징 중 하나. 그게 뭐예요?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이것과 두 번째, 입력을 2배로 한 거가 출력으로 2배 하면 그 얘기죠. X라고 하는 입력에다가 알파벳을 해서 넣은 거랑 출력에다가 알파벳을 한 거랑 같으면 이건 호모지니어티한 프로퍼티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만족을 하면 선형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할 거야. 이게 쉽거든. 오케이? 11변 연속치 얘기했고요. 자,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맨날 나왔던 얘기잖아.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샘플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긴 해요. 이거는 우리는 안 할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죠. 엘리베이터 아까 얘기한 게 그게 제일 쉬운 예제 같아요.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봤을 때 입력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띄엄띄엄이죠. 맞아요? 내가 3층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가 2층에 있다가 3층에 있다가 이렇게 가죠.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여러분 뭐 3초에 한 번씩 이 몇 층인지 확인해 갖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샘플 해갖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그 엘리베이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샘플할 수도 있고 1층 다음에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2층, 3층, 그 중간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간헐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 나쁜 것도 많지. 정확한 위치 모르죠. 엘리베이터가 지금 1층하고 2층 어디 중간에 분명히 있을 건데 연속적으로 모르겠어. 그냥 1층이야. 그 다음에 좀 있다가 2층인가 봐. 뿅 하고 나타났나 봐. 그거는 부정확한 정보지만 되게 좋은 건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뭐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막 이런 게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이게 쭉 올라가긴 하는데 약간 누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갖고 뭐 이렇게 흔들어도 막 이렇게 흔들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엘리베이터가요 1.123에 있다가요 1.237에 있다가요 잠깐 누가 쿵쿵해서 1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를 다 알려주면 좋아요? 안 좋잖아. 그래서 이런 잡음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잡음에 강할 특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샘플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중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뭐 초당 한 번씩 읽어. 그러니까 스위치를 초당 한 번씩 이렇게 누르면 돼요. 누군가가. 아니면 뭐 5초당 한 번이든 0.1초당 한 번이든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연결해서 그때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나머지 그 다음 시간 1초에 한 번씩 누르면 자, 한 번 눌렀어? 그럼 데이터 읽었어? 그럼 떼면 입력이 안 다음 1초 후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누르는 순간에 그 값을 읽어서 그 값을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홀드. 잠깐 갖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제어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다음 1초에 딱 되는 순간에 그 다음 거 읽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고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에어 가이디드 미사일, 유도 미사일 요즘 하도 미사일이 많이 나서 지금 전쟁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공2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전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건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지만 아무튼 미사일 입장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대요. 잘 만들었대요. 오케이? 그런 애들은 요즘은 모든 제어 시스템을 뭘로 컨트롤하냐면 컨트롤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컨트롤러가 뭘로 그걸 만들어요? 컴퓨터 아니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이런 걸로 만들죠. 그런데 컴퓨터든 마이크로 컨트롤러든 여러분은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태블릿을 보면 교수님 이건 다 연속적인 건데요. 내가 마우스 움직이면 막 이렇게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움직이고요. 내가 타이핑을 띄엄띄엄 치든 빨리 치든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쭉 나오니까 이건 연속 시스템 같은데 아니지. 맞아요?
모든 태블릿과 컴퓨터와 이런 애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CPU로 동작을 하는데 걔네들 자체가 원래 뭘로 동작해요?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만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디지털로 움직인다라고 봐요. 금방 얘기한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디지털화된, 이진화된 데이터를만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건 아날로그야. 그치? 나의 움직임이 디지털이에요. 이진화돼 있어. 내 위치가 여기 있던 위치가 여기로 가는 그 중간이 유한한 어떤 숫자로 딱 정의가 돼요? 절대 안 되죠. 여기와 여기 사이는 수많은 숫자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1과 2 사이가 여러분 1과 2 사이가 숫자가 몇 개 있어? 무한대지. 맞아요? 또 딴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옛날 그 철학 학파 중에 이상한 학파 있어. 이상한 궤변론자도 있어.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야. 여기가 활이 있어요. 여기 관역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을 쏘면 절대 여기에 유한한 시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를 증명할 수 있대. 쏘면 맞는 거 아니야. 1초건 2초건 쏘면 맞을 거 아니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 중간에 유한한 시간에 절대 여기 도달할 수 없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대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유한한 거리 사이에 반을 나눌 수 있죠. 맞아요? 반을 나눈 거를 또 반을 나눌 수 있죠. 맞아요? 반을 나눈 걸 또 반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눠진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건 유한한 시간이죠. 얼마가 됐건 유한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은 얼마라고 더할 수 있겠죠. t1이라고 더했어요. 그 나머지 이 구간을 반으로 나눈 거를 또 여기까지 오는데 t2가 걸리겠죠. 맞아요? 그 나머지를 또 반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t3죠. 그런데 이 유한한 거리를 쪼개는 거는 몇 개까지 쪼갤 수 있어요? 무한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이 쪼개는 이 t1부터 이 개수가 몇 개예요? 무한이에요. 그쵸? 반반 쪼개는 게 반반 무한대로 쪼갤 수 있잖아. 근데 그 반을 쪼갠 거에 반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유한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걸 계속 더하는데 유한한 시간을 무한대로 더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무한이잖아. 그래서 절대 여기까지 안 간다. 유한한 시간에 못 간다. 이게 진짜 옛날에 그 그리스인지 어딘가에 그 학파 중에, 이상한 학파 중에 하나가 이런 학파가 있었대요. 근데 그럼 맞아요, 화살.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세상은 다 아날로그야. 응? 빛도 아날로그죠. 위치, 거리 다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은 다 디지털이야. 얘는 아날로그, 얘는 디지털. 그럼 어떡하지? 그게 바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 DA 컨버터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 컴퓨터, 요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업을 듣거나 하면 거기에는 항상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를 거꾸로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 요거를 다 일부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예제로,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 요즘은 다 스트리밍 하지만 스트리밍은 디지털이죠. 여러분 어차피 통신망을 통해 여러분한테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니까 그건 다 디지털일 거 아니야. 0101로 표현되는 디지털 신호야. 근데 여러분 귀는 어때요? 아날로그죠? 소리는 아날로그잖아요.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휴대폰에는 DAC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거고요. 그럼 그 아날로그로 된 유도탄의 날개를 아날로그로 제어를 하면 아날로그 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 아날로그 측정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ADC 해야 되겠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야지만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요즘은 이만큼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니면 컴퓨터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아날로그 뭐 모터, 아날로그 센서 그냥 다 쓰는데요, 교수님?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장 끝났어요, 여러분. 숙제는 없고요. 오늘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자, 2장 바로 들어갈게요. 자, 2장은 여러분 제일 뭐라고 할까? 기초인데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이 제어를 설명할 때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의 그 물리적인 걸 갖고 해요. 하나는 기계적인 거, 하나는 전기적인 전기가 여러분 전기과라고 하면 되게 기분 안 좋아? 전자과라고 해야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전자과로 들어왔긴 해, 그치? 근데 결국 전기 쓰잖아. 아니요? 그 전자과라고 할게요. 전자라고 할게요. 자, 기계와 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해요. 근데 얘네 둘이 되게 유사해요. 유사하다는 뜻으로 똑같진 않으니까 이렇게 물결로 할게요. 기계적인 시스템과 전기라고 해야 되는데 전자적인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없거든, 잘. 오케이? 그러니까 전기적인 시스템하고 기계적인 시스템이 되게 유사해요, 다행히.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런지는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왜? 기계적인 것도 움직이는 거고요. 변하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요. 전기적인 거, 전자적인 것도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바뀌고 전류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아이들을 우리는 보통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할 거고,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자적인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전기적인 거, 전자적인 거의 미분 방정식은 RLC. 이거 배웠잖아, 회로 때. 그치? 이거 전압하고, 이거 RI 아니야. 전류는 이거. 인덕터는? V는 LI인가? V는 L. DT분의 DI. I는 C. DT분의 DV. 배웠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걸 배웠어. 이거 이용해서 회로 꾸미는 것도 배웠죠? 중간에 여기 캐피터 하나 더 있고 이게 복잡해지고. 에너지를 누가 주겠어? 이거 회로 흐르게 하는 거 누구야? 전원이잖아요. 전압은 10V. 지금 직류 주면 안 되겠지? 교류 줘야 되겠죠? 그래서 3, 코사인 4t 이런 전압을 딱 주면 여기에 막 전류가 흐르고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이거 배웠죠? 이런 게 다 미분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소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까 이건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할 거고 간단하게만 시험에 나와요. 숙제도 나올 거고 시험에도 나와요.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오늘 기계적인 걸 배울 거야. 오케이? 되게 웃긴 건 자동 제어는 기계과에서도 똑같이 배워요. 똑같은 학습원을 갖고 똑같이 배워요. 그런데 그쪽은 어때요? 그쪽은 지금 오늘 배울 이 기계적인 거를 먼저 배웠겠지. 우리처럼 회로 이론과 같은 과목이 거기 있겠죠. 정력학이라고 있어요. 역학이야. 정력학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무튼 있어. 그쪽은 이걸 배우고 추가적으로 이걸 배울 거야. 우리는 이걸 이미 아니까 요걸 추가적으로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너무나 다행인 건 기계과건 전자과건 이 두 개는 유사하다. 어떤 면에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보면 똑같아요. 바꿔치기야. R 대신에 뭘로 그냥 숫자만 딱 바꿔주면 공식이 똑같아져. 오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할 거고요. 자, 근데 움직이는 거를 기계과는 불쌍해요. 우리는 전류하고 전압만 알면 되는데 기계과는 좀 복잡해. 어떻게 되냐? 직선 운동하는 거와 회전 운동하는 걸로 나눠요. 운동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오케이? 제일 쉬운 게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부터 할게요. 직선이라고 해서 그냥 쭉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모양이 직선, 약간의 곡선까지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뭐 물론 한쪽으로 가서 멈출 수도 있겠고 요렇게 되는 거, 요런 거는 병진 운동이라고, 직선 운동이라고 봐요. 회전 운동은 진짜 완벽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는 건 회전. 이건 회전 운동. 오케이? 그럼 먼저 쉬운 직선 운동부터 할게요. 자, 우리는 전류가 어떻게 변합니까? 전압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걸 고민했죠. 그런데 기계적인 요소에서는 자, 위치가 어떻게 변합니까? 속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변합니까를 갖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 위치는 여러분 Y로 표현하면 편하죠. 속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V로 하면 되겠죠? 가속도는 A로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우리는 전자과에서 요걸 갖고 요 소절을 이용해서 해석할 때 무슨 법칙을 썼죠? 제일 많이 쓰는 거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 법칙을 조금 좀 쉽게 좀 약간 모디파이한 거, 그게 뭐예요? 태분행 정리, 노튼 정리, 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을 문제 풀기 쉽도록 변형한 거고, 근간이 되는 건 키르호프의, 그러니까 법칙이잖아. 얘는 정리고 법칙 러야 러, 제일 위야. 그러면 기계과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그리고 물체의 어떤 이 움직임을 하는 법칙이 뭘까? 러. 뉴턴의 운동 법칙. 그쵸? 근데 다행인 건 또 뭐야? 뉴턴 알잖아요, 여러분. 사과, 뚝. 맞아요? 그 뉴턴. 자, 그만해야 되나? 미안해요. 뉴턴 운동 법칙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뉴턴 운동 법칙 알죠? 세 가지인 거. 맞아요? 작용, 반작용. 맞아요? 내가 얘를 미는 만큼 이 벽이 나를 미는 거다. 물론 이해는 안 돼. 나도 솔직히 말 50평생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해. 근데 뭐 법칙이라는데 뭐, 그치? 여러분 산소가 있대 여기에. 눈에 본 적이 없어. 근데 알잖아요.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밀면 얘가 나를 민다. 그게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관성이죠. 가던 건 계속 가려고 해요.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요. 정지해 있는 걸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야. 끝.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작용, 반작용과 그 다음에 정지해 있던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관성이죠. 그걸 이겨서 움직이게 하려면, 자, 정지해 있는 질량 M이라고 해요. 매스니까 질량이 매스잖아요. M이라고 해요. M을 움직이게 하려면 Y는 여기다 Y 써주면 이거 움직인 거 아니지. 맞아요? 속도 하면 이거 움직인 거 맞긴 해. 근데 이거보다 정지해 있던 걸 움직이게 하려면 뭐야? 정지해 있는 건 속도가 0이었다가 움직이면 속도가 양수든 음수든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뀐 거야? 가속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가속도가 생기려면 힘을 줘야 된다. 너무 간단해. F = ma. 근데 여러분 외웠잖아.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끝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질량 하나 한 거죠. 그럼 나머지 2개 해야죠. 왜? 우리 전자에서도 RLC 3개 했잖아. 어떻게 저항 하나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인덕터, 캐패시터,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질량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스프링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요. 질량하고 무게는 다른 컨셉인 거 알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질량은 절대 불변. 여러분이 여기에 있건 저 화성에 가서 질량을 재건 달에 가서 질량을 재건 똑같이 여러분의 질량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무게는 다르다라고 했죠. 나는 달에 가면 엄청 가벼워. 완전, 그치? 근데 내가 태양에 가면 엄청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에 따라서? 중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력은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이긴 한데,
그건 여기서는 사용을 안 하긴 해요. 아까 말한 관성과 그 작용 반작용만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무게다. 그런 의미예요. W가 여기서 무게예요.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그 바다 해수면이라고 하죠. 해수면을 기준으로 9.8 뭐 어쩌고저쩌고 9.8 066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산 위에 올라가면 달라지죠? 같아지나? 또 헷갈리네. 같아질 것 같다. 중력은 일정할 테니까. 맞아요. 같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헷갈리면 답답하다. 그치? 자, 브리티시 단위로는 막 파운드 쓴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막 미국이랑 영국 막 이런 애들은 마일, 막 파운드. 근데 또 웃긴 거는 영국은 또 몇 개는 킬로그램 단위, 킬로미터 써. 근데 몇 개는 또 다시 계속 원래 쓰던 거 써. 근데 미국은 모든 걸 다 옛날 브리티시 단위, 옛날 영국에서 쓰던 거 그대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거 쓴다. 힘은 다 뉴턴이죠? 맞아요? 그리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질량을 표현할 때 우리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인덕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캐파시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전원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호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 너무 쉬워. 박스야. 혹시 모르니까, 아니 지금까지 저 블록 다이어그램 한다고 하면서 이거 G라고 썼잖아요. 얘랑 헷갈리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M이라고 써주고, 만약에 뭐 3kg다 그럼 여기다가 3kg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Y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가 움직인다는 거야? 이 덩어리 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어디?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3m 움직였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힘주는 방향 쪽에 끝자락을 보통 잡아요. 그래서 이 질량을, 이 M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당긴 거야, 이쪽으로. 뭐 선을 이었건 아니면 뭐 손의 접착력을 이용해서 당겼던 뭐 이렇게 해갖고 힘을 준 거야, F를. 그러면 여기 이 면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면 그러면 그냥 여길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쵸? 편한 대로만 하면 돼요. 움직임의 방향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수님 여기랑 위치가 다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질량은 위치를 2번 미분하면 되고요. 속도를 1번 미분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죠. 자, 다음 스프링 2번째입니다. 스프링은 엄청 간단해요. 이게 저항하고 똑같아요. 거의 느낌이.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힘을 주면 스프링은 늘어납니다. 그쵸? 써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수철 스프링? 이거 저 초등학교 때 실험 안 해봤어요? 스프링 저 문방구에서 문방구라는 표현 안 쓰나 요즘? 미안하다. 그래, 초등학교 졸업하지 하도 난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질량 1kg 달면 뭐 10cm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문제잖아. 2kg 질량을 달면 몇 cm가 될까요? 20cm입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형으로 늘어나요. 힘 준 만큼 늘어나요. 그런데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만큼 비례합니까? 스프링이 낭창낭창한 약한 스프링은 1kg 달면 쭉 늘어나고, 그죠? 2kg 달면 더 쭉쭉 늘어나겠죠. 근데 막 땡땡한 스프링은 1kg 달면 이만큼 늘어나고 2kg 달면 이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땅땅한 정도를 강성이라고 부르고요. 스티프니스라고 부르고 K라고 표현해요. 상수. 이 책에서 상수는 대문자입니다. 다. 변하는 거는 다 소문자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K는 스프링 컨스턴트라는 의미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스프링에 관련된 변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는 값, 스티프니스 같은 거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고 단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스프링이 딱 결정되면 이거는 이 스프링 상수는 4 뉴턴 미터입니다. 이건 4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2뉴턴을 가하면 8미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2뉴턴을 가하면 0.5미터만큼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이 특이하죠? 얘랑 뭐랑 닮았어요? 인덕터랑 무지하게 닮았죠? 똑같이 생겼어요. 왜? 인덕터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정말 이렇게 만들어요. 전선을 그냥 꽈요. 여러분 인덕터 뜯어본 적 없지?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남이 하라고 안 했지만 궁금하면 한번 해볼 만도 해. 인덕터가 궁금하지 않아? 버린 인덕터 디퍼 같은 걸로 막 부셔봐. 부셔보면 이렇게 통으로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막 겉에 비닐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막 파란색에 여기 빨간색, 흰색으로 막 표시되어 있고 이뻐. 버린 거 있잖아. 그럼 주워갖고 니퍼로 이거 벗기고 이 알루미늄으로 겉에 되어 있거든요. 이거 뜯어내. 막 확 뜯어내면 그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코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꼬인 거야, 그냥 단순히. 오케이? 여기 이 중간에다가 뭔가 뭐 솜 같은 거 넣고 뭐 이런 거 넣은 걸로 인해서 값이 바뀔 뿐이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스프링 눈에 많이 봤잖아. 여러분, 여기 뭐 볼펜이나 이런 거 가끔 뜯어보면 스프링 진짜 이렇게 생겼죠. 철사를 이렇게 꼰 거야. 다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질량이랑 다르게 스프링은 이게 스프링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질량은 내가 이쪽을 밀건 이쪽을 당기던 같이 가죠. 맞아요? 근데 스프링은 내가 여기를 당기는데 이렇게 당기면 스프링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이렇게 해도 안 늘어나지. 내가 꼭 이렇게 늘려야 되지. 양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질량이랑 다르게 스프링은 항상 한쪽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한쪽에다가 하다못해 질량이라도 매달아 놔야 다른 애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얘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스프링은 이렇게, 질량은 아까 보면 동그러니 혼자 있잖아요. 있어도 돼요, 질량은. 근데 얘는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수식이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사족일 수도 있는데 뭐냐, 이미 스프링이 이만큼 늘어나 있어. 1kg 아까 10N을 가했더니 10cm가 늘어나. 1kg짜리 질량을 달았더니 10cm가 됐어.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kg를 더하면 10cm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죠. 그런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원래 T라고 하는 힘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차이만큼을 가하면 얘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초기값이에요. T는 가해진 힘의 초기값인데 이거 외울 필요 절대 없고요.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야. 자, 마지막 마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전자에서 세 가지죠. RLC, 기계에서 세 가지, 질량, 스프링, 마찰. 여러분, 마찰이 눈에 안 보이고 지금까지 어떤 질량 눈에 보이죠? 이거 다 질량이잖아, 여러분. 여러분도 질량이고, 그렇죠? 스프링 많이 보죠? 뭐 볼펜만 해도 스프링이고, 뭐 문도 다 스프링이고, 다 스프링이잖아. 근데 마찰은 보이진 않고 느끼긴 하죠, 여러분. 뭐 빙판에 가면 뭐 마찰 없고, 그렇죠? 이런 데가 뭐 일반적인 바닥은 좀 마찰이 있고 그런 거밖에 못 느끼죠. 그래서 마찰도 중요한 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아이예요. 마찰이 혼자 있으면 마찰이 존재할 수 없죠. 항상 다른 애랑 접촉되어 있을 때만 그 부부에만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마찰이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 움직이진 않았지만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요?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 정지마찰력은 뭐야?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은, 즉 여러분이 힘을 가했는데 안 움직이죠? 왜? 마찰이 있으니까 안 움직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경향에 힘을 많이 주면 그 마찰력을, 정지마찰력 이상으로 힘을 주는 순간에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운동마찰로 바뀌죠. 그러면서 정지마찰보다 더 적은 운동마찰력을 갖고 움직이죠. 그래서 뭐든지 항상 안 움직이던 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움직이죠. 맞아요? 그건 여러분 많이 느낄 거야. 책상 같은 거든 가구든 한번 처음에 안 움직이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쫙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탄력 받아갖고 잘 움직이나 봐가 아니고 순전히 다 그거예요. 마찰. 오케이? 그런데 마찰은 여기서 좀 까다로워요. 뭐냐? 마찰이 또 3개가 있어요. 정지마찰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정지마찰. 안 움직일 때 마찰인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뭐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할 거야. 안 움직이는 거 제어해서 뭐 하려고? 아니, 제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면? 그래서 정지마찰은 이 책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2개만 남죠? 점성마찰과 쿨록마찰 2가지인데 이 중에서 얘네 둘은 결국 움직일 때 모든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죠. 2가지 중에 첫 번째 점성마찰,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점성마찰이. 근데 여러분 점성마찰 느낄 수 있어. 오늘 당장 집에 가면서 느낄 수 있어요. 뭐냐? 버스에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정지해 있을 때 손 내밀어 봐요. 아무 느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 5100번이든 뭐 타고 고속도로에서 손을 내밀면 기사님한테 혼나겠지만 과학을 위해서 내밀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느낄 수 있죠? 마찰, 그게 마찰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을 때리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피부와 공기가 마찰을 일으켜서 얘를 손을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하다는 표현의 점성, 비스코스라는 게 끈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를 또 어디서 느껴요? 공기의 점성은 굉장히 낮겠죠. 끈끈함이 잘 안 느껴지잖아. 그럼 여러분 어디서 느낄 수 있어? 물에 가서 같은 동작을 해보세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해봐야 별로 안 느껴지죠. 근데 같은 동작을 물에서 하면 물이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느껴지죠. 바로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점성이 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움직인 쪽에서 보면. 오케이? 그래서 점성 마찰이야. 그러면 점성 마찰 B는 여러분 알고 있는 기름, 끈끈하죠? 참기름, 꿀 이런 애들은 점성이 크겠지? 점성이 낮은 애들은 물, 공기, 더 낮은 건 윤활유, 그러니까 일부러 점성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화학 제품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점성이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 WD-40이라고 알아요? 그걸 몰라? 다이소에도 팔아. 집에 WD-40 하나씩은 무조건 사야 돼. 아니에요? 난 그 향기도 좋던데. 이거 향기 맡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유해해. 근데 아무튼 뭐 문이 뻑뻑해. 문이 집에 현관문 막 할 때마다 삑삑거리고 그래. WD-40. 서랍이 잘 안 뻑뻑해. WD-40. 자동차 문이 이상해. WD-40. 다 WD-40. 녹슬었어. WD-40. 뿌리고 좀 닦고. 오케이? 그래서 WD-40이 기계과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요. WD-40이. 오케이? 그래서 점성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성은 그거다 치고 얘는 그 마찰력은 뭐에 비례할까? 속도에 비례해요. 이거는 어디서 느껴요? 아까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어요. 자동차에 정지했을 때 같은 공기지만, 같은 점성을 갖는 공기지만 여러분 F 이걸 느낄 수 없죠? 속도가 증가하면 어때요? 점점 뒤로 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가면 손을 밖으로 뻗기가 너무 어려워. 확 꺾이니까. 그게 바로 점성 마찰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동차를 설계할 때
점성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보통 자동차들이 앞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공기의 점성 마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를 부드럽게 타고 가라고 점성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모양을 만든 거야. 그러면 버스 같은 건 어때요? 점성 마찰이 엄청 크겠지. 오케이? 그거예요. 그거를 에어로다이나믹 뭐 어쩌고 해요. 그게 다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될 거 요거 공식이지. F 이퀄 여긴 B라고 썼어요. 마찰은 특이하게 B. 그다음에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아까 스프링은 위치와 비례한다. 질량은 이거랑 같은 Y로만 다 써준다면 Y의 미분에 비례한다. 딱 느낌 오죠? 공식 외우기 되게 간단하지? Y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맞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우리 거랑 비교하면 V는 RI, V는 LDT분의 DI 맞아요? 근데 교수님 캐패시터 이상해요. I인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양변 적분했지? 맞아요? 양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C, 오른쪽은 C, V가 되겠죠? 왼쪽은 I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C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V는 C분의 1 I가 됐죠? 맞아요? 교수님 얘는 I 미분 안 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적분한 거. 얘는 미분 안 한 거, 미분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그럼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다 한 번씩 미분 그냥 해버리면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미분 안 한 거.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똑같진 않지만 뭔가 얘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되고 얘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 얘는 미분 한 번 하면 얘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되고 그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진 않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찰도 항상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요. 왜?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건 이건 벽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건 아니면 질량에다가 매달던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주사기 느낌이야. 주사기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 안 하고 싶어요? 주사기 여기 피스톤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검은색 고무가 이렇게 있잖아.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짜 어릴 때 별의별 거 다 해봤나 보다. 저기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면 주사기 주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안 울어서 착하다 가져라 주사기. 그럼 그 주사기 받아다가 물러갖고 찍찍찍찍 옆에 있는 동생 괴롭히고 안 그랬어요? 동생이 없어서 몰라? 나는 많이 괴롭혔거든. 오케이? 친구랑도 이걸로 물총 싸움하고. 요즘은 풍요로워서 다이소 가면 물총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나 때는 잘못 나왔다. 미안하다. 나 때란 편. 아무튼 주사기로 그 물총 많이 했어요. 근데 입구를 막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입구를 막고 이렇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지? 주사기야? 모양이 주사기랑 비슷해. 그 얘기야. 오케이? 그거다. 주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입구를 막은 다음 이게 주둥이를 살짝만 막고 조금 열어놓고 이거를 세게 누르면 반발이 되게 심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살살 누르잖아요. 그럼 피식 하면서 이렇게 잘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야. 속도가 약하면 방해하는 힘도 약해. 내가 막 강하게 힘을 주잖아요. 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얘는 더 반발해.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랑 마찬가지죠. 천천히 가면 여러분은 그 반발하는 마찰력을 느낄 수 없어. 근데 오히려 더 빠르게 막 그걸 뚫고 가려고 하면 더 많은 그걸 느껴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정지 마찰은 이거죠. 자, 이 그래프,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요 점성 마찰이야. 이게 점성 마찰, 이게 정지 마찰, 이게 쿨롬 마찰이에요. 오케이? 자, 정지 마찰, 축을 항상 그래프에서는 항상 축부터 보라고 그랬죠? 이 x축이 y의 미분, 즉 속도죠. 속도에 비례하죠. 지금 반발력 F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 식이랑 딱 맞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B인 거죠. B. 맞죠? 그런데 지금 하는 정지마찰은 여러분이 배웠던 정지마찰력이에요. 정지마찰력은 언제만 존재해요? 정지에 있을 때만. 정지에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만.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죠. 속도가 0일 때만 어떤 값이 존재해요. 이렇게. 혹은 반대로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예요? 내가 이쪽으로 물면 이쪽으로 반발력이고 내가 이쪽으로 물면 이쪽으로 반발력이겠지. 그럼 무조건 반대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존재해요. 정지마찰력은 딱 상수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대문자로 F라고 썼어요. 정지, S, 뭐의 약자일까요? 스태틱? 뭐 이런 느낌? 정지에 있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플러스 이거일지 마이너스 이거일지는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존재할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쿨롬 마찰도 움직일 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움직이면 일정한 값으로 운동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죠. 맞아요? 구름 마찰? 뭐 그런 표현 썼나요? 그거. 그러니까 움직이면 y의 미분이니까 속도가 존재하면 일정하게 존재하는 마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정지에 내가 일정하게 힘을 주면 힘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마찰력을 쓰면 이렇게 정지 마찰 때문에 이렇게 하다 힘이 들다가 이렇게 힘이 안 들고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나? 아닌가? 아무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 두 개고요. 그래서 요걸 수식으로 바꾸면 일정하잖아. 상수. 그쵸? 그 상수.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죠. 양의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요렇게 썼어. 속도의 절대값으로 나눴어요. 이 머리가 되게 좋은 수식이야. 되게 어렵겠지만 여러분 3의 크기로 나눠주면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항상 1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값만 존재해요. 즉 양의 속도를 가지면 무조건 1이고요. 음의 속도를 가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별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수식이야. 겁먹지 말고. 그래서 그냥 상수값이야.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인 상수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요거 얘기해요. 요거. 움직일 때 가끔 요거 나와요. 시험이든 문제든 가끔. 이건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나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첫 번째 거 잠깐 신경 쓰지 마봐요. 자, 병진운동의 예제, 제일 쉬운 예제가 이겁니다. 요 그림은 항상 나올 거예요. 벽에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M이 있어요.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마찰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오케이? 이 경우에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줄 거래요. F로. 어디를 잡고요? 요쯤을 잡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Y로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잡아당기면 여기도 딸려가겠죠? 같이?
그런데 여기는 얘랑 다르죠? 왜? 얘가 늘어날 테니까. 그래도 얘도 늘어나겠죠? 근데 얘는 다행인 게 뭐예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위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냥 0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말고 이 전체의 움직임은 그냥 y 하나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쵸? 결국?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과 아까 그 식이 나옵니다. 어떤 식이냐? 자, 그러면 질량을 기준으로 항상 식을 세우세요. 이제 팁, 제일 중요한 팁. 이 기계적인 시스템은 항상 질량을 기준으로 변수를 세워라. 그럼 질량 얘가 갖는 변수는 변하는 건 질량은 안 변하잖아요. 얘가 변하는 건 y만 변하겠죠. 물론 이제 y를 한 번 미분한 속도도 변할 거고 y를 두 번 미분한 가속도도 변하겠지만 결국 y가 변한 거지. y만 변해. 그러면 y만 따라주면 되고 가해주는 여기에 입력은 누구예요? f라고 하는 외부에서 누가 당기거나 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식을 이 질량을 기준으로 세워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누구가 있어요? F밖에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거야. 질량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힘만 보는 거야. 힘은 누굽니까? F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했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그럼 반작용이 있겠죠. 작용과 똑같은 반작용이 존재하겠죠.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애가 누구야? 일단 질량이 안 움직이려고 해. 관성 때문에 안 움직이죠. 맞아요? 얼마만큼의 관성이 존재해요? F 이꼴 MA만큼이 존재하죠. 근데 A는 두 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반작용은 자, 움직이려고 하는 힘은 F만 존재하고요. 안 움직이는 쪽은 이쪽에다 쓸게요. 안 움직이는 거 힘 첫 번째 M dt 제곱분의 d 제곱 y가 질량에 의한 힘으로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버티려고 합니다. 그쵸? 두 번째, 일단 이 질량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스프링이 매달려 있죠? 스프링이 안 늘어나고 싶어 해요. 늘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힘을 가해야 돼요. 얼마만큼? 스프링에 대해서 늘어나게 하려면 dt분의 dy, 스프링은 y에 비례하죠. y만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y만큼 딱 늘어나면 움직이면 여기도 y만큼 움직이겠죠. 한 덩어리니까 여기는. 그쵸? 그래서 y만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찰이죠. 마찰도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죠. 방해하죠 무조건. 그래서 dt분의 dy만큼이 버텨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반발하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죠. 반작용. 움직이려고 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이 두 힘이 뉴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같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오케이? 끝! 간단하지? 기계과는 이거를 2학년 때 역학에서 배워요. 오케이? 우리 회로 이론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은 어떻게 쓰면 돼? 저항, 캐파시터, 인덕터 식 어떻게 세워요? 전압 상승은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랑 같습니다. 가해준 힘과 버티려고 하는 힘은 항상 같습니다. 와, 똑같지. 맞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